안녕하세요.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아름다움을 드리는 페이브 피부과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8월의 끄트머리가 됐잖아요. 이제 바캉스 다들 아마 다녀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우리가 이런 바캉스 신나게 놀고 나서 다시 집에 오면 막 얼굴도 달아올라 있고 막 까무잡잡해져 있고 이거 기미도 올라오는 것 같고 잡티도 다시 진해지는 것 같고 사실 저도 피부가 좀 까만 편이라 가지고 금방 피부가 그을리는 편인데요. 이런 색소가 사실은 매년 다시 올라오고 또 가라앉아도 또다시 올라오고 왜 반복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미백과 관련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 내원을 해주실 때 예를 들면 뭐 "하얘지고 싶어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점 빼러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진료실에서 대면을 해 보면 이건 점이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질환이에요."라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고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색소 치료를 하게 되면 뭐 한 번만에 완전히 확 이렇게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와 또 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고 우리가 그렇다고 맨날 뭐 피부과를 갈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집에서 우리 홈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미와 잡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사실은 나와 있기는 한데요. 뭐 기미는 많이 아시다시피 사실 얼굴에 이렇게 광대 쪽에 약간 띠 모양으로 굉장히 구름 끼듯이 이렇게 올라오는 색소들을 말합니다. 이제 보통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출산 후, 뭐 임신 중 이럴 때도 또 기미나 색소가 올라오는 경우들 많으시고 아무래도 조금 가족 중에 기미가 있거나 유전적으로 조금 색소가 잘 생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시고요. 또 당연한 얘기지만 뭐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는 뭐 직업적인 그런 상황이라든지 또는 염증 예를 들면 뭐 여드름이나 트러블 같은 거 이후에 오히려 색소가 더 올라와 가지고 고민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수 있죠.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나 기미예요. 뭐 점이에요." 하고 왔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다른 종류의 색소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주근깨 그리고 뭐 흑자라고 해서 약간 검버섯같이 이렇게 생긴 것들도 있고 약간 오타모반이라는 거랑 오타양모반이라든지 다양한 그런 색소 병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치료를 하려면 어떤 건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뭐가 문제인지를 한 번 정도는 피부과의 진료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내원을 하셨을 때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레이저 한 번만 하면 좋아지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물론 레이저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자극이 되지만 딱지가 살짝 앉을락말락했다가 그 딱지가 떨어지면서 약간 뽀샤시해지면서 밝아지는 그런 적은 횟수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레이저 종류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1 주나 2주 간격으로 꾸준히 뭐 5 번에서 10번 이상 우리 뭐 레이저 토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처럼 꾸준히 여러 번을 해야만 효과가 볼 수 있는 그런 레이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색소에 어떤 레이저를 하냐에 따라서 그런 레이저의 강도도 달라지게 되고 필요한 횟수나 효과도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한 번만에 제거되기는 솔직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이제 점도 많이 물어보세요. "이거 조그마한 점인데 점 작은 건데 한 번에 빠지는 거 아니에요?"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점 중에서도 크기가 작지만 굉장히 뿌리가 깊은 애들도 있고요. 오히려 크기가 큰데 우리가 오히려 뿌리가 깊지 않아서 의외로 또 간단하게 제거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시술을 해 봐야 아는 점도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외선만 조심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기미나 잡티 때문에 선크림 엄청 잘 발라. 근데 왜 기미가 심해질까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기미나 잡티의 원인이 당연히 자외선도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겠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마찰 자극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열에 의한 자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습관적으로 뭐 세안을 하거나 화장을 하거나 할 때 뭔가 피부에 손상을 입히는 그런 안 좋은 습관들로 인해서도 뭐 기미나 잡티가 악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외선만이 원인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본인의 그런 홈케어 습관도 한 번 정도는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아니 그 세 번째 보시면 그다음에 내용이 "홈케어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느 정도 진짜 적절한 홈케어를 잘만 해 주시면 뭐 시술하고 나서 후에 관리라든지 유지 관리를 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또 레이저까지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어느 정도 홈케어만으로도 뭐 잡티나 이런 것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내가 무리해서 잘못된 홈케어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어디서 보셨을 텐데 뭐 스티바라든지 뭐 우리 비타민 A 성분, 레티노이드 계열의 성분을 바르면 이제 미백에 도움이 되고 주름 개선에 도움이 된다 해서 오히려 너무 열심히 발라서 그 레티노이드로 인한 자극이나 손상 때문에 뭐 레티노이드 피부염 같은 게 발생을 했다가 그 염증 때문에 오히려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 생기고 또 더 칙칙해지고 이러시는 분들도 솔직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홈케어를 하실 때도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제 홈케어 뭐 미백 관련된 거 제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비타민 A 외에도 비타민 C도 미백에 되게 좋은 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도 약간 성인형 여드름이라든지 트러블이 잘 생기는 피부라 한다면 그런 기능성 화장품 중에 비타민 C 성분이 오히려 좀 자극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엔 내 현재의 피부 상태나 내 원래의 피부 타입에 맞춰서 홈케어를 선택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환자분들도 얼굴 하얘지고 싶어요라고 많이 얘기를 주시는데요. 당연히 어느 정도 톤이 업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색소 치료의 목적은 피부를 약간 고르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우리 뭐 흑백 요리사 이런 데서도 이분하게 뭐 굽는 것처럼 피부 톤도 약간 이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진짜 막 예를 들어서 뭐 가수 아이유님처럼 엄청 하얗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이 많았다고 하면 요즘에는 그런 것보다는 좀 내 피부 보면에 그런 피부 톤을 잘 살리면서 피부를 고르게 톤을 고르게 해주세요. 이런 얼룩덜룩한 걸 지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저도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피부 보면의 톤은 유지를 하면서 그런 얼룩덜룩한 그런 잡티나 이런 기미들을 더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더 심해지지 않게 조절을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혼동하기 쉬운 피부 질환들, 색소 그런 관련된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이제 기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광대 쪽에 이제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약간 구름 낀 것처럼 좀 뿌연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원인이 뭐 자외선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임신 출산에 의한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또 열이나 이런 마찰 자극에 의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치료가 이제 병합 치료라고 해서 단순하게 색깔만 좋아지는 치료만으로는 좋아지기 어렵거나 다시 재발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색깔,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갈색 색소만을 좋아지는 레이저가 아니라 뭐 혈관이라고 해가지고 홍조라든지 붉은기, 실핏줄과 관련된 치료를 같이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번째로는 우리 피부 장벽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얇거나 민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레이저 토닝이나 혈관 레이저 외에도 뭐 고주파라든지 초음파 장비들을 이용을 해서 피부를 좀 도톰하게 만들어줘서 뭔가 외부 자극에 좀 튼튼해지고 내가 잘 견뎌야 그런 기미가 재발하는 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복합적으로 치료 계획을 짜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조금 주변에 피부과 보시거나 찾아가 보셨다면 대부분의 그런 색소 기미 프로그램은 단순하게 색깔 레이저로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들이 요즘엔 많습니다. 그래서 뭐 토닝도 그렇지만 뭐 혈관 레이저 그리고 뭐 잡티를 이렇게 걷어내는 레이저에다가 뭐 피부 우리 그런 진피층을 강화한다고 표현하는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기 위한 뭐 고주파나 뭐 초음파 시술도 들어가 있고 또 요즘에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약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병합적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추천이 됩니다. 기미랑 또 많이 혼돈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주근깨인데요. 다행히 주근깨는 기미보다는 조금 피부의 표면 쪽에 위치해 있는 색소입니다. 그래서 기미보다는 조금 더 적은 횟수의 치료로 좀 더 만족도 있는 그런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유전적인 영향도 큰 것 같아요. 주근깨가 잘 생기시는 분들은 잘 생기고 또 내 가족 중에 주근깨가 많다 하면은 또 본인도 주근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진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홈케어 제품만으로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보긴 어렵지만 오히려 레이저에 뭐 두세 번이나 한두 번만의 레이저를 통해서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근깨가 내가 의심된다 하면 한 번 정도는 피부과 전문의에게 이렇게 진료를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흑자,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흑자, 뭐 검버섯 요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사실은 겪을 수 있는 그런 색소인데요. 특히나 흑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계가 뚜렷하게 이렇게 테두리가 지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약간 평평한데 경계가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주 드물게는 흑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이 이렇게 우둘투둘하면서
사마귀인 경우도 있고 또 약간 두꺼우면서 검버섯 같은 양상인 경우도 있고 이런 다양한 원인일 수 있고 또 아주 드물게는 우리가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암, 그러니까 전암 단계인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흑자가 뭔가 크기가 점점 커지거나 결이 좀 안 좋아지거나 뭔가 출혈이라든지 각질이 많이 올라온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뭐 조직 검사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피부를 한 번 정도는 잘 들여다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솔직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 저희 엄마도 그러시고 이게 솔직히 나이가 들다 보면 옛날에 비해서 확실히 거울을 덜 보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게 원래 있었나 싶은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피부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좀 들여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흑자들 같은 경우에도 좀 슬프지만 홈케어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레이저가 이제 필요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편편 사마귀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편편 사마귀는 주로 뭐 눈 주변이나 헤어라인 쪽에 약간 피부색 같기도 하고 갈색 같기도 하면서 오돌토돌하게 올라오는데요. 주로 이제 목이나 이런 데를 타고 내려가서 몸까지 번지기도 하는데 쥐젖하고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뭐 쥐젖인가 사마귀인가 하면서 이제 진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제 쥐젖이든 편편 사마귀든 치료 방법은 거의 유사하게 우리가 깎아내는 그런 약간 점 빼는 듯한 레이저를 이용해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 편편 사마귀는 이제 다른 색소 이런 질환들과는 좀 다르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옮길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사람 누구에게나 정상적인 피부에 뭐 우리 피부 상재균이라고 해서 세균, 뭐 곰팡이, 뭐 일부 바이러스 다 살고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약간 컨디션이 안 좋거나 뭔가 이렇게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하는 경우에 그런 사마귀들이 잘 번질 수가 있고 남한테 잘 옮겨올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한동안 뭐 약간 유행했었던 그런 로드샵 같은 데서 이제 테스터 같은 거 화장품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도 조금 옮을 위험도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금 위생에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뭐 피부과도 물론이지만 뭐 관리실 같은 데에서 피부 관리를 받을 때에도 위생이나 청결을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옮겨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면역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하는데요. 그래서 뭐 찾아보시면 이게 우리가 편편사마귀가 HPV라는 바이러스인데 자궁경부암 백신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가다실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런 계열 쪽에 이제 그 백신이나 예방 접종이 우리가 편편사마귀와 생기는 그런 HPV 바이러스 번호가 있거든요.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 백신이나 예방 접종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교차 반응처럼 커버가 되는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들도 그러시겠지만 편편사마귀가 심하게 번져 있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혹시 자궁경부암 백신 맞으셨는지 확인을 하고 안 맞으셨으면 예방 접종을 하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제 14세 미만의 좀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첫 경험을 하기 전에 미리 접종을 해주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을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예방접종 외에도 우리 피부 면역하고 굉장히 관련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사실 뭐 골다공증, 뼈 건강 이런 거랑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피부 면역과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 그리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아토피 피부염이라든지 지루 피부염, 뭐 주사 피부염 이런 환자들에게서 비타민 D 레벨을 검사를 했을 때 평균적인 다른 분들에 비해서 오히려 더 낮게 나왔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는데요. 편편사마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타민 D 레벨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사실 많은 현대인 분들이 비타민 D 결핍이 많으시기 때문에 레벨이 낮다. 우리가 30 미만이면은 정상 범위가 아닌 거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사실 30 이상이라 하더라도 정상 범위가 한 30에서 1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중간이 한 50에서 7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정상의 하한 범위인 경우에는 그래도 이거를 좀 끌어올려주는 게 피부 면역에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뭐 비타민 D 뭐 건강 보조 식품들도 있지만 엉덩이 주사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2, 3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우리가 뭐 편편사마귀나 피부 면역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편사마귀 치료는 이렇게 뭐 백신 예방 접종을 하기도 하고 CO2라는 그런 깎아내는 점 빼는 레이저를 이용을 하기도 하고 손발바닥이 생겼을 때는 뭐 냉동 치료를 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뭐 오타모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 있는 분들도 있고 요즘에는 이제 오타 양모반이라고 해가지고 성인이 돼서 나타나는 그런 그 색소 병변도 있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기미 치료를 하듯이 우리 레이저 토닝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1주나 2주 간격으로 꾸준히 이제 피부과에 내원을 해서 치료를 하는 방향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 얼굴 하얘지고 싶어요. 뭐 이거 점 빼고 싶어요." 하고 오셨지만 막상 진료를 보면 이렇게 다양한 그런 다른 종류의 색소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꼭 진료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렇게 두루두루 조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우리가 색소나 기미, 잡티 치료를 할 때는 이렇게 색깔적인 레이저를 이용하기도 하고 혈관에 대한 그런 실핏줄, 홍조에 대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네시스라고 해서 제네시스라는 의미 자체가 약간 열을 이용해서 콜라겐 재생도 유도를 하면서 약간 갈색 색소, 붉은색 색소 이런 거를 두루두루 좋아지게 하는 그런 모드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요즘에는 플라즈마 고주파라든지 뭐 이온자임이라든지 결국에는 피부의 진피층의 강화를 통해서 장벽을 강화시키는 그런 방법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좋은 약물들도 많이 나와서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기미에 도움이 되는 거로 알려져 있는 성분 중에 트라넥삼산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이제 도란자민이라고 알려지는 굉장히 유명한 먹는 기미약 성분입니다. 원래 뭐 지혈제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요즘에는 뭐 미백 기능성 화장품 제품 안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트라넥삼산 성분을 직접 약물의 피부로 주입을 하기도 하고요.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뭔가 이제 전기영동이나 플라즈마를 통해서 침투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입을 해줘서 피부에 이제 도움을, 미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치료들이 있고 들어보셨을 수 있지만 뭐 아프다고 알려져 있는 리쥬란 종류들도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야신 성분이라든지 좀 미백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엑소좀도 많이 요즘에는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먹는 약 아까 말씀드린 도란자민 외에도 우리 흔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글루타치온 성분도 미백 처방으로 많이 나가고 비타민 C도 고함량으로 복용을 했을 때 이제 기미나 미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실제 레이저를 하시는 분들께 경구약도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비타민 A 성분뿐만이 아니라 하이드로퀴놀론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조합되어 있는 다양한 약물들이 있어요. 뭐 멜라논, 뭐 스티반, 뭐 트리루스트라 크림 같이 이게 단독 제형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런 성분들이 믹스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보통 이제 기미나 잡티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 기미 같은 경우에 장벽이 깨져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적절하게 주의사항을 잘 참고하지 않고 그냥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들은 그런 미백 연고를 함부로 좀 과도하게 쓰거나 너무 잦은 빈도로 쓰거나 한 경우에 오히려 뒤집어지거나 피부에 염증이 생기거나 각질이 올라와서 더 피부가 망가지시는 분들도 솔직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고를 처방받거나 사용하실 때에는 꼭 그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진행을 해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건강 보조식품으로 섭취를 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맥 주사요법, 뭐 IVNT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 그런 글루타치온이라든지 뭐 비타민 C 성분, 요즘에 뭐 그 신델라주라고 해가지고 약간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아예 정맥 주사를 통해서 꾸준히 뭐 1주나 2주 간격으로 아예 약물을 우리 몸 안으로 넣어주는 거를 통해서 뭐 톤업이라든지 멜라닌 색소의 생성이 저하되는 거를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다양한 시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이런 두루두루 병합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사실 피부라는 게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딱 기미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솔직히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미가 있으면서도 앞서 말씀드린 흑자가 있거나 편편섬에 같이 동반되신 분들도 있고 또 기미가 있으면서 뭐 약간 주근깨가 동반돼 있으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여드름이나 뭔가 트러블 후에 그런 우리가 염증 후에 색소 침착이라고 하는 게 동반이 되어 있으면서 또 흑자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질환만 딱 명확하게 뿅 하고 있는 경우들은 솔직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병합 치료를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요런 시술들을 사실 매번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진짜 집에서 어느 정도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잖아요. 또 미리 예방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홈케어와 생활 습관 중에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몇 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하도 많이 들으셔서 지겨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외선 차단제 잘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보통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뭐 SPF 30 정도면 괜찮다 얘기를 하지만 특히나 이제 바캉스라든지 우리 야외 활동 많이 하는 그런 물놀이라든지 할 때는 그래도 SPF가 조금 함량 그 도수가 높은 50 정도를 사용을 하는 것도 권고를 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든지 내 피부에 맞는 걸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외선 차단제가 그렇게 피부에 친화적인 그런 화장품 성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아무리 무기자외선 차단제라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지워시오프라고 해서 잘 씻기는 그런 제품을 쓰기도 하고요. 물놀이 아닐 때에는. 그리고 뭐 실내에서도 뭐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덧발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물론 이제 창문에서 가깝게 내 사무실 뭐 업무하는 곳이 뭐 아무리 실내여도 창이 가깝다 한다면, 근데 어느 정도 이거는 진짜 본인의 그런 생활 패턴이라든지 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되, 근데 그래도 우리가 지금 바캉스 후에 관련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햇빛이라는 게 사실 여름에만 강한 것은 아닙니다. 뭐 봄볕이나 가을볕도 굉장히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계절 내내 잘 사용을 해주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피부 마찰 줄이기입니다. 사실 요거를 좀 강조를 매번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요즘에 약간 화장품 제품들이 굉장히 뭐 패드, 약간 화장솜으로 이렇게 적셔서 나오는 것들, 요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가끔 써주면 저도 좋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피부과에서도 뭐 관리실에서도 이렇게 피부 정돈, 결 정돈 해주고 할 때 토너 같은 거를 이렇게 화장솜에 적셔서 닦아주고 이런 거를 통해서 노폐물 정돈을 해준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너무 매일 데일리로 하면 피부가 사실은 손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런 경우 있어요. 막 토너 패드인데 순면으로 돼서 괜찮아요 하시는 그런 제품들을 몇 봤는데,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순면도 굉장히 거칠을 수 있습니다. 우리 뭐 옷이나 이불 같은 거 순면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부드러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 피부가 조금 민감하고 예민한데 자꾸 도구 사용, 예를 들어 화장솜, 뭐 패드, 클렌징 티슈 이런 거를 많이 사용을 한다면 당연히 피부가 힘들고 마찰되고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 기미가 심해지거나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그래서 클렌징을 하든 뭐 뭔가 메이크업을 하든 로션을 바르든 할 때 가급적이면 손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뭔가 이렇게 비비거나 막 문지르거나 이런 거보다는 가볍게 두드리는 방식, 그리고 클렌징을 하실 때는 롤링을 하듯이 유화를 시키는, 예를 들어 클렌징 젤이나 밀크를 쓰시거나 아니면 거품을 많이 내는 그런 엔자임 파우더나 폼 클렌저처럼 자극이 덜한 제품을 쓰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 클렌징 뭐 오일 같은 것도 우리 물론 이제 메이크업을 좀 이렇게 과하게 하거나 빡세게 하고 나서 클렌징을 해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클렌징 오일을 써야 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근데 그거를 막 적셔서 벅벅 비비고 문지르고 하면 피부가 사실 남아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화장솜이나 이런 거를 적신 거를 얹어서 녹이듯이 이렇게 얹어서 팩하듯이 붙여놓고 좀 녹이세요. 그리고 떼고 손으로 유화시키고, 그래서 최대한 손에 접촉을 할 때는 뭔가 도구가 직접 닿지 않게 내 손으로 가볍게 유화시킬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클렌징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로션이나 이제 크림 같은 거를 바르실 때에도 물론 이제 뭐 테크닉 좋으신 분들 막 이렇게 바르시잖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두드리듯이 이렇게 발라주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각질 제거도 물론 어느 정도의 뭐 필링이라든지 스케일링 그런 것들, 각질 제거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각질 제거는 오히려 피부 결도 좋아지게 해주고 톤업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걸 또 너무 데일리로 하거나 너무 강한 제품을 자주 쓰거나 하는 거는 권장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뭐 올리브 땡 뭐 이런 데서 뭐 홈케어로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필링 같은 거를 내가 한번 써보고 싶다 하면 적은 횟수로 처음 시도를 해볼 때는, 예를 들어 텀을 뭐 3, 4주에 한 번 정도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처음부터 막 너무 빨리 좋아지고 싶으니까 매일매일 쓰는 거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열 자극 피하기입니다. 환자분들이 당연히 색소, 그렇지, 자외선, 빛 이런 거 피해야 하는 거는 많이 아세요. 근데 열, 뜨거운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기미 환자분들 중에서 본인이 갈색 색소가 있다는 거는 많이 아시는데, 우리가 코 주변의 붉은기라든지 이렇게 눈 밑에 실핏줄이라든지 본인이 홍조를 가지고 있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혈관성 병변하고 기미나 잡티 같은 그런 색소 병변이 혼재되어서 나타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 흑자가 있으신 분들도 이렇게 경계에 있는 흑자 안에도 실핏줄이라든지 홍조가 동반되어 계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열 자극도 실제로 색소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화에도 굉장히 직격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우나 그리고 뜨거운 요리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경우, 그리고 우리가 운동 같은 것도 너무 막 과도하게 열이 나거나 요즘 한동안 뭐 유행했던 한요가 같은 거를 너무 장시간 한다든지, 뭐 그런 사우나에도 너무 장시간 막 2, 30분 이상 계속 들어가 계신다든지,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습관적인 것도 조금 한 번 정도 돌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앞서 뭐 피부 장벽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숨은 질환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주사 피부염 이런 것처럼 약간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벽이 무너져 있는 그런 질환들과 함께 색소 질환이 동반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색깔만 보시고 뭐 레이저만 하고 뭐 미백 관리만 하고 한다고 해서 조금 개선이 안 되거나 좀 좋아지려고 하다가 다시 좀 심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뭔가 피부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질환에 대한 처치나 치료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또 의외로 본인이 뭔가 접촉 피부염, 접촉 알레르기 피부염이나 자극 피부염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계십니다. 우리가 뭔가 닿는 거, 예를 들어서 닿는다는 게 뭐 화장품이나 뭐 씻는 거, 클렌저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날아다니는 꽃가루일 수도 있고요. 진먼지 진드기일 수도 있고요. 뭐 곰팡이일 수도 있고요. 뭔가 알레르기 끼가 있으신 분들이 솔직히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또 막 가려우니까 코도 많이 풀고 막 눈도 많이 비비고 하다 보니 그 마찰 때문에 또 색소 질환이 생기고 막 팬더처럼 칙칙해지고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숨은 질환에 대해서도 꼭 고민을 해보시고, 또 이제 리엘스 멜라노시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 특히 예를 들어 뭐 염색약 같은 거를 한번 뭐 헤나 염색 같은 걸 한번 했는데 얼굴이 엄청 까매지거나 뒤집어지시거나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일종의 접촉 알레르기 피부염이시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약간 알레르기 끼가 있다 하면 한 번 정도는 진료를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하게 뭐 알레르기 패치 테스트라든지 혈액 검사라든지 뭐 음식 불내성 검사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좀 문제나 원인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치료 프로세스로 넘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검사를 했을 때 무조건 원인이 나온다는 보장은 솔직히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 원인에 대한 파악을 하지 않고 일단 치료부터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원인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거기서 부족한 것들을 뭔가 치료를 하고 뭔가 처치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미백 레이저라든지 이런 도움을 받았을 때 훨씬 더 효과도 좋고 조금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다양한 홈케어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미니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필요한 이제 화장품 종류는 크게 세 가지. 클렌저,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보습제,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요 세 가지만 사실 쓰셔도 됩니다. 물론 저도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색조 화장도 하고 뭐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루틴으로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그중에서 약산성 클렌저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피부에 자극이 가장 이제 좀 덜 되고 장벽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약산성 클렌저. 제형 중에서는 개인적으로 젤이나 밀크, 폼 요런 애들이 가장 자극이 덜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습제 중에서는 뭐 세라마이드, 뭐 판테놀 이런 성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주로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장벽이 깨진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인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성인이나 뭐 우리 아이들도 아토피 애들이 쓰는 것 같은 그런 제형들을 써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고요. 자외선 차단제는 개인적으로 무기 자외선 차단제, 그리고 좀 잘 닦이는 이지 워시오프 제품들을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라서 이런 식으로 미니멀하게 한번 좀 가짓수를 좀 줄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그래서 이제 기미나 이런 미백에 대해서 뭔가 내가 홈케어를 할 때 일단은 자극을 최소화하고 뭔가 장벽을 강화하는 걸 먼저 하고 그다음 기능성 제품을 써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화장품 선택을 할 때 우리가 미백 치료를 하고 싶다 하면은 화장품 그런 뒤에 뭐 미백 기능성, 뭐 주름 개선 기능성 이런 화장품부터 막 선택하고 사고 싶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제품부터 먼저 사용을 할 때에는 내 피부가 그런 기능성 제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벽 강화가 먼저, 그리고 나서 기능성 제품을 써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내 피부가 좀 민감하다 하면은 무향료, 무알콜, 요즘에는 사실 진짜 뭐 올리브땡 이런 데 가면 너무 제품에 대한 그런 설명이나 이런 게 자세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구매를 하시기도 굉장히 수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추천 화장품 성분, 요즘에 이제 미백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대표적인 비타민 C는 뭐 멜라닌 색소 뭐 합성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 콜라겐 합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피부과에선 굉장히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보시면 돼서 바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실제로 주사로도 많이 맞으시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이아신 아마이드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아신 아마이드는 실제로 뭐 여드름인 피부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 성분 중에 하나고, 화장품 라인 중에 여드름용 그런 라인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얘는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거랑 피지 유수분 밸런스 조절을 해주는 거, 그리고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두루두루 피부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성분이라서 실제로 뭐 피부과 전문의 원장님들께 뭐
화장품 성분 중에서 좋은 거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했을 때 이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선택하신 원장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이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외에도 뭐 아젤라익산 뭐 이런 것들도 항염 그리고 뭐 미백 효과 그리고 트라넥삼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도란자민이라고 하는 먹는 약 성분도 있고 우리가 얼굴에 주사를 하기도 하고 화장품 안에 바르는 것도 있고 연고제형으로도 나온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레티놀 워낙 유명하죠. 이게 미백뿐만이 아니라 주름 개선 그리고 항노화에도 쓰이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런 비타민 A 성분이 들어간 레티놀 성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되 근데 중요한 거는 좀 자극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늘 피부 장벽 뭔가 보습제를 먼저 바르고 기능성 제품들을 써보는 그런 단계로 먼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그런 의료기기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처방을 받는 보습제를 그런 피부 장벽 의료기기라고 해서 이거를 뭐 아토베리어 크림, 뭐 제로이드 크림 이런 식으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진료를 보시고 필요하다고 하면 처방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려요. 특히 건조하거나 붉은기가 동반이 된 그런 색소 질환인 경우에는 꼭 추천을 드리고 또 내가 아토피라든지 뭐 지루 피부염이나 그런 장벽 질환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꼭 진료를 보시면서 한번 그 처방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레이저의 대표적인 예시들이 이런 뭐 XLB 혈관 레이저라든지 데니시스 레이저 그리고 물방울 초음파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LDM 관리들 그리고 피부질환 수액이 이제 대표적으로 알레르기기 같은 거를 줄여줄 수 있는 뭐 감초 성분들도 있고 비타민 B5나 6 계열들도 있고 우리가 뭐 미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글루타치온이나 비타민 C 성분들도 있고 하시니까 뭐 흔히 막 배곡 주사 뭐 신데렐라 주사 이런 식으로 좀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성분을 조금 더 알고 확인을 해보시면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색소 치료라고 해서 색소만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색소 세포들이 안정화될 수 있게끔 진피층을 강화하는 그런 고주파 시술들도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이런 고주파 시술들 같은 경우에는 색소, 기미, 잡티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피부 탄력이나 리프팅에도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뭐 미백 치료, 뭐 예를 들어 기미, 잡티 치료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노화 방지, 누구나 늙는 건 싫잖아요. 그래서 항노화까지 좀 넓게 두루두루 이렇게 치료 계획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 레이저 시술은 앞서 내용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색소 치료 핵심은 내가 어떤 질환인지를 먼저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는 거고 두 번째는 치료가 마라톤이라는 거. 그래서 뭐 시술이든 아니면 홈케어 제품을 내가 구매해서 선택을 하든 한두 번만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꼭 인지를 하시고 조금 장기간의 목표를 가지시고요. 뭐 최소 2-3개월에서 길게는 한 4에서 6개월 정도. 그래서 시술을 받든 아니면 뭔가 제품을 처음 써서 이거를 내가 다 쓸 때까지 여유를 갖고 사용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중고등학생 때 막 로드샵 같은 데서 이제 막 새로 사면 나 이거 쓰면 엄청 막 좋아질 것 같으니까 맨날 써야지 하면서 막 열심히 초반에는 그러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초반에 그렇게 너무 과하게 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올라오거나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런 기능성 제품들을 쓰는 거를 뭐 매일이 아니고 주 단위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뭐 나 월요일에는 이 앰플 바를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잘 맞는 것 같네 하면은 일주일에 2번으로 뭐 월요일, 목요일 이렇게 바르는 걸로 늘려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조금은 너무 촘촘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홈케어랑 시술은 제가 파트너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 그런 홈 디바이스들도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뭐 고주파 기기, 초음파 기기 뭐 이런 거 써도 돼요? 뭐 시술하고 얼마 간격 두면 돼요? 얘기를 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의료기기랑 다르게 홈케어 기기는 아무래도 효과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력이 좀 낮은 경우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내가 무리해서 너무 많이 쓰거나 너무 많이 마찰을 주거나 그런 식으로 과하게 사용을 하면 실제로 뭐 화상을 입거나 해서 물집이 막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조금 여유를 가지시고 텀을 잘 두시고 천천히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뭔가 시술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하시면 꼭 그 담당 선생님이나 원장님께 확인을 하고 홈케어 사용을 같이 이렇게 뭔가 처방받듯이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같이 좀 조언을 듣고 받아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두서없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한번 Q&A를 통해서 실제로 좀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궁금한 점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네. 불행한 바나나님. 여자친구랑 놀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피부가 따갑다고 하네요. 만성처럼 아프다고 하는데 좋아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사실 그 휴가철이 지나고 나면 실제로 피부과에 일광 화상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아무리 선크림을 잘 발랐어도 피부가 자체가 좀 잘 타고 잘 벗겨지시는 분들, 물집이 생기시는 분들 솔직히 계신데 이런 경우에 아무리 내가 집에서 뭐 로션 잘 바르고 쿨링 해주고 해도 개선이 안 되거나 따가운 느낌이 계속 지속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화상에 준해서 좀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화상에 준해서 뭔가 피부과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LLT라고 해서 LED 치료에 도움을 받기도 하고요. 뭐 히라셀이나 뭐 하이실과 같은 그런 화상 처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고 처방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먹는 뭐 스테로이드라든지 항생제 같은 거를 처방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이게 어느 정도 홈케어 영역을 벗어난 것 같으면 빠른 시일 내로 진료를 보시고 뭔가 처방을 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혹시라도 물집이 생기고 많이 벗겨져서 그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흉이 생길 수도 있고 색소 침착이 너무 오래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오너님,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미백 레이저를 받고 붉고 단단한 여드름이 생겼습니다. 2주면 낫는다고 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도 붉은 자국이 짙게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미백 레이저, 뭐 엑셀빈, 알렉스 토닝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뭔가 혈관에 대해서도 뭔가 자극을 좀 줘서 일부러 혈관을 축소시키는 그런 목적도 갖고 있고 심지어 알렉스 같은 경우에는 모낭이라고 하는 털 구멍을 타겟으로 해서 제모 효과도 얻을 수 있고 잡티 제거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레이저인데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극이 덜 된다 하더라도 어떤 시술을 하게 되면 자극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특히나 내가 기저에 원래 좀 트러블성 피부거나 조금 그런 유분 같은 게 좀 많으신 편이시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레이저로 의해서 2차적으로 좀 더 자극이 돼서 여드름이 확 뒤집어지거나 더 심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게 레이저가 먼저냐, 뭐 원래 여드름이 먼저냐 이런 거는 100%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진료를 가장 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같은 레이저 종류라 하더라도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강도라든지 뭐 세기, 빈도 그리고 하는 방식은 원장님마다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시술 받은 원장님께 진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원래 내 피부 상태나 타입에 대해서 그거에 맞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이저 치료를 하기 전에 뭔가 장벽 치료나 그런 질환적인 처치가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할 수 있으니까 진료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소독 후에 듀오덤 같은 것도 바로 덮어두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후시딘 바르고 오픈시켜 놓는 게 좋은가요? 듀오덤을 사용하기 전에 후시딘을 안 발라도 될까요? 네, 요런 상처 소독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이제 상처가 어떤 것 때문에 났느냐에 따라 열어두는 게 좋은 경우도 있고 덮어놓는 게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뭔가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파상풍처럼 뭔가 녹슨 그런 철 같은 거에 긁혀가지고 막 뭔가 상처가 났다 한 경우에는 솔직히 열어두는 경우가 더 많고 단순하게 그냥 찰과상 같은 것 때문에 쓸려가지고 내가 뭔가 착색이나 흉이 생길 거에 걱정된다 하는 경우에는 듀오덤만 부착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우리가 염증의 소견이 의심될 때는 후시딘과 같은 제품을 쓰는 게 맞고요. 근데 꼭 후시딘을 바르고 듀오덤을 사용하는 거는 꼭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진료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상황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상처가 어떤 양상인지 뭔가 노란 농이 같이 동반되거나 주변에 붉은기나 염증이 동반되어 있는 상황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그런 상처 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진료를 보셔야 하는 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스테라님, 네. 물놀이를 너무 재밌게 했더니 등이 익어버렸어요. 껍질이 맞아요. 벗겨지죠. 몇 개월쯤 원래 피부로 돌아오나요? 태닝 오일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사실 이게 돌아오는 시기는 정말 사람마다 엄청 다른데요. 우리가 뭔가 화상이 입었을 때나 아니면 뭔가 피부염을 입었을 때 최소한 피부가
그 껍질이나 이런 게 이게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는 솔직히 어려울 그 시기가 굉장히 다를 수 있는데, 표면이 그래도 최소한 어느 정도 정상화되는 데는 최소 2주에서 길게는 한 달 이상 걸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색소 침착 경우에는 뭐 짧게는 2, 3개월에서 길게는 진짜 4에서 6개월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시기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경우에 그런 뭐 화상 연고라든지 미백 연고 처방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LLLT와 같은 그런 저출력 우리 광선 치료 같은 거를 동반을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자분의 그런 피부 타입, 우리 피부 톤의 정도가 뭐 1부터 6까지 이런 식으로 피부가 내가 원래 좀 진한 사람이다 하면 사실 더 그 색소 침착이 오래 가는 경우도 있고, 피부 톤이 내가 원래 좀 그 백인처럼 좀 하얀 편이다 하면 그냥 타는 게 아니고 약간 빨갛게 있거나 진짜 벗겨지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좀 많이 다르세요. 그래서 일단은 선크림 꼭 잘 발라주시고, 이미 일광 화상으로 의심이 된다면 조금 진료와 처치를 보실 걸 추천드리고, 사실 태닝 오일은 그 피부를 고르게 타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얼룩덜룩하게 타지 않게 고르게 타게 해주는 것이지, 선크림처럼 뭐 자외선을 약화시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오일만 발라서는 안 된다는 점,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여드름 붉은 자국에 어떤 연고를 추천드리나요? 가만히 놔두면 사라진다 알겠지만 시기를 앞당기고 싶어요. 네. 사실 이 붉은 자국에 대한 연고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죠. 요즘 약국에서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도 있는데, 이제 성분을 보면 우리가 상처 치료 과정에 필요한 성분들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염 작용이 있는 것들도 있고, 뭔가 실리콘처럼 이렇게 표면을 덮어놔서 좀 촉촉하게 해주면서 흉을 방지하는 성분들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붉은 자국이 이미 내가 약간 혈관이 확장되어 있고 뭔가 짓물러서 우리 마치 빨간 점이나 혈관 점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솔직히 연고 도포만으로 이게 완벽하게 회복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 중에 또 하나는, 일반 의약품이랑 전문 의약품은 좀 다른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없이 누구나 구매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효능이나 이런 거를 뭐 단기간에 보기 어려울 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좀 길게 도포를 해야만 내가 그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를 들어 그런 여드름 흉터 연고를 뭔가 구매를 했다 하면 효과를 보려면 좀 장기 도포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조금 바른다고 바로 좋아지지 않는데, 그거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또 진료 보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연고를 도포를 해서 효과를 보려면 진짜 한 짧게는 2, 3개월, 길게는 4에서 6개월 정도 꾸준히 도포를 잘 해주셔야 겨우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이미 너무 혈관 확장이 심하거나 뭔가 착색이 심한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뭔가 약물의 주사라든지 아니면 레이저 치료 같은 게 빠른 시일에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간을 지체해서 내가 정확하게 치료를 받았을 때 효과를 더 얻을 수 있는 시기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뒤늦게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료 기간이 더 길어지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초기에 내가 이것을 연고로 해서만 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또 적극적인 치료를 통해서 흉을 좀 더 미리 조기에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이 된다 하시면 진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엔젤님 답변. 네. 58세 여성이신데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복용 후부터 얼굴만 엄청 붉어졌어요. 네. 비타민, 스킨, 로션 같은 미백 효과 있는 걸 다 써봐도 효과는 전혀 없네요. 이렇게 얼굴이 붉어졌을 때 할 수 있는 시술이 있을까요? 피부과에서 어떤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얼굴이 밝아지고 싶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고혈압약이나 그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부터 뭔가 얼굴에 약간 접촉 피부염 양상이라든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사 피부염이나 지루 피부염 양상이 올라왔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고, 실제로 논문들 중에서도 그런 우리 고지혈증이나 혈압약으로 인해서 유발된 혈관 확장에 대한 그런 논문들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내가 지금 이미 혈관이 확장되고 붉어진 거에 대해서 대증적인 치료를 일단 하겠다 하시면 혈관 레이저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초음파 관리, 뭐 LDM이라고 하는 물방울 관리 이런 거에 도움을 통해서 조금 꾸준히 약간 유지 관리를 하는 방식으로 일단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 처방약을 받으시는 내과 선생님께
혹시라도 최근에 어떤 약이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약이 아닌 다른 약을 선택을 해 보시는 방법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꼭 먹어야 하는 약이라면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조금 최근에 내가 새로 바뀐 약이 있는지 새로 추가가 된 약이 있는지를 살펴보시고 그 약이 너무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얼굴이 달아오르거나 혈관 확장이 생긴다고 한다면 대체 약이 있는지를 한번 그 처방을 주신 선생님과 한번 더 상의를 해 보실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원장님 1g, 유효성분 1mg 또는 3mg이라고 쓰여져 있는데 함량이 높은 것이 효과가 좋은지요? 사실 이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당연히 함량이 높으면 그 실제 함량이 들어가 있다는 우리 요즘에는 화장품들이 이제 전성분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함량이 높을수록 당연히 효능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화장품 제형들이나 그 특정 성분이 다른다고 다 흡수되는 거는 솔직히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화장품 회사들마다도 이제 찾아보시면 같은 성분이지만 이거를 뭐 구조를 다른 방향으로 바꿔서 좀 더 흡수력을 높였다든지 아니면 다른 뭔가 시너지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분과 같이 조합을 해서 흡수력을 높였다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수치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효과가 무조건 좋거나 뭔가 더 뭐 효과가 크거나 그렇다고 보기는 솔직히 애매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화장품 같은 거를 우리가 기능성 이런 거를 인증을 받을 때 그런 특정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관들에서 연구를 하는 것들을 보면 이게 그 성분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지 실제 그거를 임상으로 해서 효과를 볼 때는 그렇게 많은 N수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 대한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인증을 솔직히 받는 게 아닌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뭐 100명, 200명 이런 큰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소수의 단위에서 문제가 없고 뭐 효과가 봤다. 그래서 인증을 받았다. 이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 100%라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하하님 답변. 릴 흑비증 치료되나요? 네. 사실 릴 흑비증 생각보다는 우리가 그 실제 기미나 잡티보다 훨씬 막 까매지고 엄청 심각해 보이고 되게 문제가 커 보이지만 다른 질환들에 비해서 치료를 했을 때 그래도 빨리빨리 치료가 되는 편이고 만족도가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번 시술이나 이런 거 고민이 되신다면 진료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어떤 환자분의 그 피부 타입이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필요한 그런 치료 기간이나 횟수는 달라질 수 있지만 근데 다른 기미나 흑자 이런 좀 난치성 그런 색소라고 하죠. 그런 질환들 중에서는 그래도 릴 흑비증 같은 경우에는 치료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렌젤님, 비 오고 흐린 날은 자외선 차단제 안 발라도 되나요?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죠. 아침에 차로 출근해서 실내만 있다가 차로 출근하니 햇빛을 안 받는데 그래도 차단제를 발라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솔직히 사실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면 구름을 통해서도 자외선은 안에서 막 산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름 안쪽에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머무르는 자외선들이 실제로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외선 차단제가 아무리 무기 자외선 차단제라 하더라도 피부에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내가 굉장히 민감한 피부고 원래 뭐 아토피나 알레르기가 있는 피부라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 피부가 뭔가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서 득보다 실이 많다면 안 바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발랐을 때 내가 막 뒤집어지고 트러블도 많이 올라오고 아무리 좋은 그런 자외선 차단제라고 해도 내가 발랐을 때 문제가 되는 피부다. 근데 내가 실내에서 주로 뭐 생활을 하고 뭐 야외 활동 많이 안 해. 그러면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외에도 물리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들 많잖아요. 뭐 모자를 쓴다든지 양산을 쓴다든지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두건처럼 막 가리고 다니는 걸로 막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점을 꼭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원장님, 기미나 주근깨 레이저 치료해도 계속 다시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것도 진짜 많이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기미나 이제 주근깨 치료가 영구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치료를 한번 했어요. 근데 그다음 날 또 햇빛 보죠. 또 세안하면서 마찰 주죠. 근데 우리가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완전히 완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 치료해서 뭐 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치료를 하고 내가 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피부톤이 밝고 이렇게 화사해져 있는 상태로 내가 젊은 날을 살아가는 게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진짜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예쁘게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좀 화사하고 이렇게 이분한 피부톤을 받기 위해서 치료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뭔가 이게 막 지우개 지우듯이 내가 막 무조건 치료를 했는데 또 올라왔어, 또 올라왔어 막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피부 장벽 강화랑 함께 약간 유지 관리를 해 준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재발을 한다면 진짜 뭔가 혈관성 문제나 아니면 우리 그 피부 진피 장벽이 깨졌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등 부위에 닭살과 비슷한 피부 반응 등드름, 모공각화증 맞아요. 100% 제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피부과 가면 처방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같은 것도 있습니다. 실제로 뭐 요런 닭살 피부나 모공각화증에도 우리 비타민 A, 레티놀 계열의 그런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연고를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뭐 유리아라고 해 가지고 약간의 각질 연화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연고를 처방을 하기도 하고요. 데소나이드 0.05% 이건 스테로이드 그쵸. 스테로이드는 임의로 사용하는 거는 별로 권장하지는 않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쓴다고 모공각화증이 좋아지는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레티노이드 계열이라든지 뭔가 피부 연화제 성분이 들어간 거를 연고를 처방을 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피부 연화제나 레티노이드 성분의 연고를 처방을 할 때 스테로이드 성분의 연고를 같이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극이 되거나 뭔가 레티노이드 피부염이 유발이 되거나 하는 거가 걱정이 되는 경우나 이럴 때는 스테로이드랑 병합을 하기도 하지만 뭐든지 처방을 받은 원장님과 상의를 해서 언제까지 바를지 이런 거를 상의를 하고 피부 상태에 맞춰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모에 대해서도 또 문의 주셨는데요. 그쵸. 요즘 뭐 제모 레이저 종류 굉장히 다양하고 뭐 조사 전에 면도도 해야 되고 그렇죠. 문항염 발생하던데 레이저 제모 하시 왁싱샵에서 왁싱해도 일단 결론만 말하면 왁싱을 하면 레이저 제모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레이저 제모의 원리는 털 구멍 안에 털이 있는 상태에서 레이저 빛이 뻥 하면서 그 털을 타깃으로 하면서 모낭을 터뜨리는 게 원리인데 왁싱해서 털을 뽑아 버리면 그 털구멍에 작용을 할 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왁싱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면도는 해 주시고 가시면 좋은데 면도를 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날면도보다는 전기면도를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날면도 할 때 그 날 자체가 쓸리면서 피부에 손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전기면도를 먼저 하고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레이저는 다양한 장비도 있고 종류도 있지만 진짜 시술자에 따라서 시술 뭐 강도나 파라미터가 다 달라지고요. 환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 털의 굵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가 색이나 강도는 다 조절되기 때문에 사실 기기나 장비보다는 원장님과의 상의와 진료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보통은 짧게는 한 달에서 길게는 8주 그러니까 한두 달 간격의 텀을 두고 최소 5번에서 10번 이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는데 어떤 분들은 반응이 좋으면 사실 5번 이내로도 많이 없어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너무 털이 수북하게 많거나 굵기가 너무 굵거나 하신 분들은 10번이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진료를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얼굴에 각질이 생기는데 이건 어떻게 없앨 수 있나요? 사실 각질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각질 제거를 적절한 강도와 적절한 빈도로 해 주시면 톤업에도 도움이 되고 트러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사실 불필요한 각질은 제거를 해 주면 우리가 노폐물 배출이나 유분 배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항노화 시술에서도 우리가 필링이나 스케일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뭐 우리가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올리브땡 이런 데 가서 각질 제품들을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실 수 있는데요. 조금 자극이 안 되는 제품들부터 뭔가 선택을 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과일산이라고 알려져 있는 글라이콜릭 애시드 성분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민감하지도 않고 자극도 덜 되고 조금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것부터 시도를 해 보시다가 나중에 뭐 다른 제품들도 이렇게 사용을 해 보거나 빈도를 조금 처음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하다가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나 잘 모르겠어요 하면 요즘에는 피부과에서도 원내에서 직접 받을 수 있는 스케일링이라든지 필링이 많으시니까 한번 진료를 봐 보시죠. 네. 민미님 얼마 전 피부 때문에 내과에서 1차 치료 후에 내과 원장님이 야간에 증상 발급하면 맞아요. 응급실로 내원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피부과 전문의 치료했습니다. 네. 사실 이제 피부과에도 그 두드러기라든지 이런 질환 때문에 오시는 분들 많으세요.
당연히 피부과에 오시면 진료 피부 질환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두드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처음에는 막 팔다리나 허벅지 이런 데만 붉게 올라오지만 심한 경우에는 진짜 눈이 팅팅 붓거나 입술이 팅팅 붓거나 막 목소리도 쉰소리도 나고 심한 경우에 막 기침도 하고 특히 아기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저희 병원에도 어떤 아기가 점심 먹고 갑자기 팅팅 부어 가지고 와 가지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처치랑 뭐 처방이랑 드렸는데 질환도 피부과 전문의 진료를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C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 고함량 순수 비타민임에도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죠. 맞아요. 사실 화장품은 저도 되게 어려운 분야입니다. 저도 이제 막 그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라고 해 가지고 막 시험도 보고 막 공부도 하고 많이 했는데요. 그 비타민 C도 함량이 높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비타민 C의 이제 구조적인 그런 제형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쉽게 산화가 되는 제품이냐 아니면 산화가 되지 않게 뭔가 구조적으로 바꾼 제품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격대가 무조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건 저도 좀 공부를 더 해 봐야 하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아무래도 함량이 근데 높으면 높을수록 앞서 말씀드린 트러블이나 자극이 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 시도를 할 때는 조금 저함량에서 점차 고함량으로 늘려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13살 아이가 이제 팔에 붉은 점이 양쪽에 있는데 빼야 할까요? 긁으면 점상출혈이 생기기도 해요. 문제가 있을까요? 네, 사실 팔에 이제 붉은 점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이게 단순한 그런 빨간 뭐 체리점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런 붉은 점일 수도 있지만 뭐 혈관 종일 수도 있고 진짜 뭐 다른 긁는 그런 다른 뭔가 알레르기성 질환 때문에 2차적으로 생긴 그런 점상 출혈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진료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보통 이제 붉은 점 같은 경우에 긁어서 피가 나고 출혈이 나고 뭐 궤양이 생기고 이러면 2차적으로 또 뭐 세균 감염이나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가급적이면 많이 자극을 주거나 건드리지 않고 뜯어내지 않고 피부과에 방문을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동안 질문도 많이 주시고 또 제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말 직접 피부 상태나 병변을 보고 진료를 봐 보셔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많이 얘기 드렸지만 혹시라도 좀 더 추가적으로 뭐 질문을 하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실 저도 지히톡스라고 제가 유튜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 궁금한 점 직접 댓글 남겨 주셔도 되시고 하시니까 또 기회가 되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자리를 통해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달에도 또 여기 비욘디에서도 한 번 더 라이브 진행하거든요. 그때도 많이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또 남겨주셨다가 다음 라이브 때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